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와 해양분야 대책 제2편으로서 일반 해양관리론의 제11장과 12장의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후변화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이것이 해양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해양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연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지구온난화를 저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많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UNFCCC라는 기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대책을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마침내 92년에 리우 환경회의 때 기후변화에 관련되는 UNFCCC 협약을 채택을 하고 곧 이어서 94년도에 UNFCCC 협약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즉 UN의 기후변화 협약이 94년도에 발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협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97년도에 교토 의정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대비 2012년까지 CO2 5% 감축을 목표로 해서 의정서가 타결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러한 것을 팔로우하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활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CO2 대량 방출 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는 협약의 실효성 자체가 계속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회의에서 선진국들과 개도국이 합력해서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까지는 이 협약 이행규칙의 대부분이 합의가 돼서 각국은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각국의 이행 조치들이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만들어진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97년도의 교토 의정서와 2015년에 만들어진 파리 협정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에서는 주로 CO2 감축 의무국이 선진국이었고 개도국은 형식적인 참여만 했었지만은 2015년에 파리 협정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당사국이 되어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온난화에 따른 적응까지도 대상 행위로서 포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 의정서의 그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추던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파리 협정은 매 5년마다 이행을 점검을 해서 각국의 이행을 독려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목표 설정을 교토 의정서에서는 의정서 자체에서 규정했지만은 파리 협정에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그 설정과 참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정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가 설정이 되었죠. 물론 미국은 2019년 말에 파리 협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했지만은 실제로 2005년 대비 17%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배출액이 많은 중국 같은 경우도 2005년 대비 40 내지 4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해서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과 그 다음에 파리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제도를 새로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 4월에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에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10조에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만들어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제3차에 걸쳐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3차 계획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계획으로 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의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감축을 시킬 것인지, 온난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방식으로 적응을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전략을 담아서 2050 저탄소 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고요. 특별히 해양 분야와 관련해서는 연간 1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해양 저장소를 2023년까지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5만 4천 헥타르의 바다숲을 조성한다는 그러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법에 의해서 제40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상승 온도 1.5도 이내 억제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해서 2016년부터 1차 계획이 마련되었고, 현재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잡은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CO2를 감축하고 그 다음에 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적응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상에는 해양 분야의 계획도 상당 부분이 자세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연간 4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양 저장소에 적합한 장소를 탐사하고 그 다음에 해양 환경 안전성 관리를 구축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 부분에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 아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도 제시된 바다숲 조성의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염생식물이나 잘피 등 연안소식 생태계, 그 다음에 갯벌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계획상에는 연안 특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시설들, 즉 국가의 항만이나 발전소, 그 다음에 어항, 그 다음에 연안시설, 방 등 여러 가지 그 시설들 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별로도 기후변화 영향을 검토하고 항만의 재개발이나 배후 지역 특성 등이
고려돼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관리법에 의한 제3차 연안 정비사업 추진 문제를 또한 언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침식 문제라든지 연안 정비의 문제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획상에 부처별 업무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수송 분야에서 친환경 녹색 물류 체계 강화 등 세 가지의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저장과 이용, 이것을 이제 CCUS라고 하는데, 이러한 CCUS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탐사, 그 다음에 안전성 검토, 바다숲 조성, 그 다음에 블루카본 정보 시스템 구축 개발 등이 해수부의 임무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2017년 한국이 7억 9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에는 5억 3,600만 톤으로 즉 약 2억 5,500만 톤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보다 약 37% 정도 배출을 줄여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또 줄일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상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규모 이산화탄소 발생지에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포집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을 수송을 해서 기존에 개발된 유전지대나 혹은 해상 유전 개발지에 저장하는 이러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통 영어로 짧게 얘기해서 CCS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용, 유틸라이제이션까지 포함해서 CCUS라고 또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실용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된 것 중에서 앞으로 얼마만큼이 과연 CCS를 통해서 지하나 해저의 밑에 저장될 수 있을까, 혹은 저장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도 2억 5,500만 톤을 2030년까지 이제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CCS가 몇 프로를 차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된 것을, 최근에 연구된 것을 살펴보면은 기온 상승 2도씨를 약간 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정해서, 현실적인 가정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안을 살펴보면은 CCS가 약 14%, 즉 지상이나 해저의 지하에 전체 감축되는 CO2의 14%를 저장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 CCS가 담당해야 될 몫을 전망해온 전망치들을 보면은 대개 높은 것은 약 한 19%, 낮은 것은 약 한 13%,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번 안에서는 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가 앞으로 지중이나 해저에 저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CO2의 저장을 해저에다가 많이 했는데, 1996년에 노르웨이에서 슬라이프너 지역에다가 CO2를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사례를 따라서 해저나 지상 쓰고 남은 유전 등에
CO2를 보관하는 그런 사업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까지 보면은 전 세계에 37건의 CCS 프로젝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O2를 보관하는 운전 중인 것이 17건이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것이 5건, 그리고 조사 중인 것이 4건, 그 다음에 이제 사전평가하는 것이 11건으로 해서 총 37건의 CCS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북미가 16건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이 10건, 그 다음에 유럽 쪽이 5건, 뭐 이런 식으로 CCS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해저에 저장하려고 하면은 이게 국제법하고도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실제로 이제 특히 해저의 그 퇴적층 내에 CO2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또 이제 유출이 돼서 해중에 CO2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CO2가 실제로 CO2의 투기나 덤핑 이런 것과 관련되는 1970년대 런던 의정서 규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O에서는 2006년에 이러한 해저 CO2 저장이 국제규약인 런던 의정서에 맞게 부속서를 개정을 해서 해저에 CO2 저장을 해도 괜찮다, 이것을 해양 투기로 보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를 허용키로 한 것이죠. 또한 2009년에 런던 의정서 6조를 개정해서 CCS를 위한 CO2의 해외 수출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이렇게 의정서를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CCS가 중요한 계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CO2 산출량이 전 세계 8, 9위권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CO2 배출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배출량의 일부를 이렇게 포집하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당시에 부처별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래부는 물론 지금의 이제 산자부와 이제 동일한 내용을 다룬다고 보면 되는데, 주로 이제 상용화를 위한 CCS 파일럿 실증 시설을 만들어서 상용화에 앞장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는 해양의 지중 저장소를 탐사하고, 그 다음에 용량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그런 그 사업들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CO2 저장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CS에 관련되는 연구개발 시스템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아까 그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서도 밝혔듯이 2023년까지 100만 톤 규모의 CCS 저장 시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1차 목표고, 2030년까지는 400톤 규모의 CO2 저장 시설을 지상과 해중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구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그 일정표는 여기 총괄 로드맵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게 초기 로드맵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마지막 실증 실험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딜레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고 일부는 또한 민간에서 주도하는데, 민간에서는 주로 이제 마지막 부분 쪽에 상용화 시설 쪽에 초점을 두고서 연구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포항 앞바다에는 이러한 그 CO2 저장 실증 테스트 시설이 약 한 100톤 규모로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포항 앞바다에 있는 이러한 CO2 100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해상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특히 이 바다 쪽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상에 유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CO2를 저장할 만한 대규모 지중 저장소가 육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상 쪽에서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돌고래 완투 동해가스전이 있었던 포항 앞바다 그쪽 지역이 이제 많이 검토가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울릉 분지 내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해안 지역에서는 군산 앞에 있는 군산 분지, 그 다음에 제주도 근해의 제주 분지 등이 저장 후보지로서 계속 검토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장에 나오는 연안재해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재해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재해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도나 폭풍해일이나 쓰나미나 연안 지진 등 간헐적으로 일어나지만은 이 보통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재난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런 것 외에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재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안 침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닷물의 그 침입, 육상 그 지하수에 침입하는 염수층 침입,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조금씩 연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재해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통 연안에서 일어나는 재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 재난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이 재해, 이런 것들이 오늘 연안재해의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환경의 변화나 생태계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미 앞부분에 나온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다 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연안재해는 재난적인 성격의 것과 그 다음에 장기적인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재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해 위험을 평가할 때는 특히 재난 같은 경우는 얼만큼의 빈도로 발생하느냐, 발생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발생할 때마다 그 재해의 강도가 있겠습니다. 저강도는 피해가 적겠지만 강도가 높아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지고 위험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쓰나미 같은 경우는 빈도는 작지만은 강도가 클 수가 있고, 침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강도는 조금 약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해들 중에는 기후변화가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랑이 커진다든지 조류가 크게 변화한다든지 바람이 크게 분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비기후변화 요인들도 있습니다. 조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직적 육지운동, 빙하에 뭐 녹아내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지진에 의한 쓰나미라든지 인간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안재해의 여러 가지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 연안의 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재난은 어 많이 일어날수록 연안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잘하기 위해서는 각 재난의 위험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위험은 재난의 확률 곱하기 취약성 나누기 역량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데서는 다른 방식으로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재난의 확률은 다 재난마다 몇십 년이나 몇백 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그 확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 이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에 대한 우리 인간 사회의 취약성,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이것을 대처하는 역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방안은 첫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취약성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재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을 부지런히 하고 법 제도를 잘 강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취약성의 요인들을 보면은 지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연안의 기울기라든지 고도, 연안의 특성, 이런 연안의 물리 형상적 특성들이 어떤 경우에는 재해에 강하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재해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평탄한 지역이거나 연안이 바다보다 경사가 평지거나 완만하다고 하면은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그 취약성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 요인, 그 다음에 물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개발 시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들이 특별히 또 취약성의 중요한 요인들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대처하면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안 재해에 대비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재해가 발생해도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고 잘 복구를 시켜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계획을 잘 수립하고 대비하는 이런 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있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따라서 재해 대비 계획을 잘 수립해서 미리 이에 대한 교육 훈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해 대비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잘 수립하는 거, 이것들이 중요한데 그 내용에는 재해를 방지하는 거, 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완화시키는 거, 또한 대비 태세를 잘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그러한 적응, 그 다음에 재해 시에 인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상 서비스나 공적 구조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대응 시스템, 그 다음에 피해난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복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취약성의 평가를 실시를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니터링과 지표 조사들을 통해서 계획 수립할 때 적절하게 잘 이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역량 강화와 교육, 연구, 이런 부분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법 규제를 강화해서 건축이나 구조물들의 그
설치 등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해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이제 행정명령과 정책들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들을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냐 하는 시행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문별로도 각 부문 간에 어떠한 계획을 통해서 연안의 재해를 잘 대비할 것이냐 하는 부문적 전략 계획도 잘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러가지 연안 시설들의 적응 전략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호 전략이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태풍에 따른 홍수와 그 다음에 폭우, 폭풍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연안시설물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드웨어 측면에서 방조제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고나 습지를 복원한다든지 양빈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태계를 보존하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후 후퇴 전략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 자체를 제거해서 배후 지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취약한 지역에서 인간의 활동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가 발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위험 취락지에 대해서는 건축 구태선을 설치를 해서 위험 지역 바깥쪽으로 모든 시설물들을 재배치하거나 재개발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 지역의 위험지역 토지는 국가에서 구입해서 보유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을 억제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은 해수면 상승이나 재해가 들어올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전체의 시설들을 감소시킨다든지 변형을 시킨다든지 재배치해서 이러한 재해에 적절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보험제도를 강화해서 사후에 적절한 보상을 받아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험지역에서는 건축조례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재해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안의 재해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면 쪽에는 해중시설에 연성적 구조물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파도나 풍랑이 연안으로 많이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해변 지역에 경성 구조물을 두어서 그렇게 해서 또한 파쇄를 시킨다든지 파도를 감소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후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치, 순응, 그 다음에 회피, 그 다음에 보호,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써서 연안 시설물들이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해안선 후퇴 전략은 보통 우리가 셋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략은 연안선 가까이에 있는 건축선을 배후지로 물림으로써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완충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여러 시설물들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안선 부근에 설정되는 여러 가지 부지들은 공공적 이용으로 또 공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국의 쇼라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이것은 이제 영국의 해안선 관리법 쇼라인 매니지먼트 액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 연안에서의 재해를 막기 위해서 해수면이 상승했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만든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연안재해 중에서도 해수면 상승을 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높은 그 고저, 높은 파도,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이나 파도, 고저 등에 대해서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보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해안선에 있는 건축물을 재배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축 후퇴선 이런 것들을 이제 배후에 설정을 해서 모든 시설물들을 이제 뒤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해안선을 고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앞에 방파제라든지 파제제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함으로써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해안선 앞부분에 방파제가 아닌 자연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앞부분에 습지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완충 조언들을 설정해서 재해들을 일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제시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태풍 피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안의 어촌 지역에서는 파도가 높은 태풍 때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런 피해 마을 중에서 거제도의 그 와현 마을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을은 전체 마을 주택이 34동이 있었는데 2003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전체 그 주택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피해 지역을 원상 회복시키면은 다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지역과 배후 지역을 모두 매입해서 바다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서 여기서는 이제 45m인데요. 45m를 연안에서 띄어서 안전지역에다가 입지를 조성을 해서 마을을 재건설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피해 전에는 해안선에 가까이 많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태풍 매미로 인해서 모두 침수가 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후지 45m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이제 산지이기 때문에 산의 경사면을 이용해서 블록 단위로 건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공공 해변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뒷부분에는 취락과 도로를 적절히 잘 배치해서 쾌적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해에 강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설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 연안 재해 대비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재해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주로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높은 파도는 주로 이제 큰 물결이 육지로 갑자기 넘쳐오면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해일도 지진 해일과 보통 너울이라고 하는 폭풍 해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서로 틀리죠. 지진 해일은 주로 앞바다에서 해저에 그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해저 폭발,
단층 운동과 같은 급격한 지각 변동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극이나 이런 데서는 빙하의 붕괴, 그 다음에 핵실험 등으로 발생하는 이 파장이 긴 파도, 보통 이제 얕은 바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천해파라고 하는데, 이러한 파도들이 바로 이 지진 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해파 혹은 지진 쓰나미라고도 하는데, 줄여서 이제 쓰나미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바닷가로 몰려오면서, 특히 그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파도가 원래 파도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연안의 각종 시설물들을 파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주로 이제 지각판 구조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평양에서는 태평양을 둘러싸는 이제 태평양판이 있죠. 그래서 이 판이 대륙판하고 부딪히거나 이렇게 될 때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에서는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다음에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제 지진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지진 해일이 내륙을 급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다행히 한국은 근처에 이러한 판 구조가 없기 때문에 큰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컸던 지진 해일은 특히 2011년 동일본 지진 해일 쓰나미가 있겠습니다. 당시 2011년 3월 11일 날 진도 9.0의 지진이 해저에서 발생해서 후쿠시마 등 인근 지역에서 15m 높이의 쓰나미로 인해서 약 40,000명이 사망하고 17,400명이 실종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피해가 컸던 지진은 2004년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부근에서 일어난 지진 해일이었죠. 당시에 인도네시아 11만 명을 비롯해서 15만 7천 명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지진 해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지역에서 입게 되었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엄청난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와서 해안을 덮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동일본 후쿠시마에서의 쓰나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바닷가 주변에 방풍림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방풍림에서 상당 부분 영향이 감소되고 이 물이 이제 취약 지역을 덮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풍림을 해놓은 곳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피해가 상당히 줄었다는 그런 보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해에 대비하는 방풍림이나 이러한 시설들의 설치도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 같은 경우는 진도 9.0의 이러한 지진이 유라시아판과 호주 인도판이 충돌하면서 생겼고, 그래서 10m 이상 해저층이 순간적으로 들어올려지면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한꺼번에 솟아오르면서 이로 인한 파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쓰나미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동남아 전 지역을 휩쓸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질 구조를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중요한 판 구조는 일본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또한 커다란 이 판 구조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그 단층대들이 존재해서 단층대들에서
지진이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주와 포항에서 상당히 이 강도가 높은 지진들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 지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역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일본 서북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나라까지 이러한 지진 해일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2시간 정도 이내라고 봅니다. 물론 울릉도나 독도에서 관측을 하면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전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원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발전 혹은 항만, 공단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진 해일에 대비해서 폭풍해일, 즉 너울성 파도는 원인부터가 좀 다릅니다. 폭풍해일은 바다의 높이 차이, 즉 지역마다 이 바닷물의 높이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밀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지구 내액에 진동이 있을 경우에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다 한 군데가 저기압이 되고 그럼으로써 해수면의 차이가 생기고, 이것이 이제 너울로 발전이 돼서 연안으로 오면서 커다란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이제 너울성 파도가 되겠죠. 특별히 이것이 만조와 겹치게 되면은 풍랑이 작용이 더욱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너울성 파도가 우리나라에 자주 덮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풍해일은 특별히 이 해안으로 도달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일반 파도는 바람을 동반해서 같이 오지만은 너울성 파도는 해안으로 도달하는 속도가 2, 3배 빨라서 바람이 뒤에 오고 파도가 먼저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저 지형과 마찰하면서 순식간에 높은 그 파도로 변하면서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안에 있던 사람들이나 시설물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5월에서 8월 달 사이에, 특별히 동해, 다음에 서해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노을 발생 현황에 대한 통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해안의 한 통계에 의하면 2016년, 2017년 사이에 너울성 파도가 9건이 발생했는데, 그때 2016년에는 5명이 죽었고 2017년에는 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8건이 동해에서 발생했고 1건은 남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원도 해안에서의 노을 발생 일수를 따져보면 2014년도에 22일, 2015년에 42일, 그 다음에 2016년에 37일, 그리고 2017년 6월 말까지 18일 등 연간 20에서 40일 정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것은 2008년도 충남 보령시 죽도에서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에 휩쓸리면서 당시에 8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너울성 파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일에 대비해서 국내적으로 방지 시설들이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 삼척항의 경우에는 1983년과 1993년 일본의 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2차례의 지진 해일로 말미암아 선박과 가옥들이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삼척항에
그 재난방지 게이트와 방호벽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베니스 같은 경우는 베니스 자체가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석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일에 대비해서 외곽에 방벽을 설치하는 계획들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러한 방벽이 해저에 깔려 있지만은 이러한 해일이 몰려올 때는 이러한 방벽들을 이렇게 세움으로써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안재해 시에 중점 추진 과제들을 말씀드리면은 연안 지역에는 과거부터 침수 흔적이 나타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침수 흔적을 모아서 침수 흔적들을 만들고 앞으로의 그 해일이나 폭풍과 칠 때 침수 예상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해에 대비해서 활용하도록 자연재해 대책본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안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안 개발 사업을 통해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안 재해들이 있기 때문에 재해 영향 평가를 정확히 강화하면서 연안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별로 연안재해 예측 모델이나 기후변화 예측 모델들을 통해서 침수 예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안 지역 중에서도 취약성이 높은 지구에 대해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전 목적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최대한도로 개발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완충구역으로서 방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제 지구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연안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시행함으로써 연안재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연안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익힘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배운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